자, 지금부터는 우리말의 이제 문법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 그 포스트잇 같은 거 있어? 없어? 필기할 게 조금 있어서 포스트잇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필기할 내용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함께 보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요 내용이 진짜 간단하게 나와 있어, 알겠지?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도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그 간단한 내용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차분히 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말의 문법 요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시간상 이제 오늘은 요 높임 표현 하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기는 해요. 알겠죠? 자,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혹은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높이기 위한 표현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로 하면은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도 전부 다 하나의 높임 표현에 속합니다. 높임 표현의 범주에 다 속해요. 알겠죠? 자, 뭐 나머지 설명은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읽어만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부터 유교의 영향을 좀 깊이 많이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언어는 이제 높임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알겠죠? 자, 주체 높임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문장에 뭘 높여준다? 그치, 바로 문장의 주체에 해당하는 즉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하겠죠. 바로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우리는 주체 높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요겁니다. 주체 높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주체 높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인 깨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원래는 주격 조사는 우리 국어에서 이가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이가 대신에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깨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문에 보면 어머니가 라고 하는 건 어머니께서라고 해서 주어를 지금 높여서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의 문제가 좀 단순하게 나오면은 예문을 하나 주어준 다음에 위 예문에서 사용된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중 선지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렇게 위 문장에서 주어의 누구누구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격조사로 깨서를 사용했다. 이런 것도 선지로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체 높임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한번 읽어만 두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이제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접사 님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우리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님까지 붙어가지고 한 단어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한자로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좀 더 높이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님이라는 말까지 합쳐가지고 마치 요즘은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쓰잖아. 그치?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그냥 센세라고 해서 선생까지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님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도 아니고 이 부분을 묻는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특수 어휘가 존재를 하면은 반드시 그 특수 어휘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특수 어휘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특수 어휘는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이지만 높임의 의미를 추가로 지니는 이러한 낱말을 우리는 특수 어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어 자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수어휘들은 그 하위, 그 아래에 해당하는 말과 의미는 완전히 똑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의미 자질로 높임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예를 봅시다. 얘는 안 적어도 되는데 한번 예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밥도 역시 마찬가지 음식과 관련된 말이고, 진지도 역시 음식과 관련된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섭취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밥을 먹다 할 때, 그쵸? 그리고 진지도 역시 섭취의 의미를 나타내요. 즉, 여기까지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밥과 진지의 그 뭡니까? 의미 자질 차이는 뭐밖에 없다? 바로 진지는 높임의 의미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밥은 뭐다? 마이너스 높임이라고 해서 높임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자질적인 측면에서 높임의 의미로서만 차이를 가지는 어휘의 관계를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밥은 식사나 진지로 바꿔서 얘기하죠. 나이는 연세나 춘추로 얘기합니다. 말은 말씀으로 해요. 그렇죠? 먹다는 높임어로 하면은 드시다 혹은 잡수시다. 그죠? 자다는 이제 주무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최근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조금 낚시하는 선지가 하나가 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 포스트잇이라든지 하나 써가지고 필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용언의 특수 어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먹다라는 말의 특수어휘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잡수시다. 이게 먹다의 특수어휘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여기서 잡수시다라고 하는 말은 잡수시까지가 어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수시다를 활용하면 잡수시고, 잡수시지만, 잡수시어도 합쳐서 잡수셔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수시까지가 어간으로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뭐다? 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다 같은 경우도 특수어휘를 하게 되면 주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주무시다도 역시 마찬가지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어디까지 어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까지겠어? 그치. 바로 주무시까지가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도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질문. 자, 잡수시다, 주무시다는 먹다나 자다의 특수어휘로서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틀립니다. 이거 함정 보기로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왜냐면 특히나 주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어휘들은 전부 다 시가 들어가요. 그 특수어휘 자체에. 알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서도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쓰였나? 이러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 알겠지? 근데 정말 주의할 거는 바로 뭐다? 하나 적어놓읍시다. 그렇죠? 바로 용언의 특수어휘들은 모두 어간에 그쵸? 무슨 시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뭐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뭐뭐의 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낚시성 선지로 진짜 많이 봤어요, 선생님. 모의고사에서도 보고 내신에서도 보고 진짜 많이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맨날 학생들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수어휘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이러면
다 시 형태가 들어있으니까 맞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선어만 어미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 자, 만약에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인데 서술어로 사용되는 용어의 특수어휘가 없는 경우는 뭘 사용한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고 서술어가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없을 경우에는 서술어의 어미에 앞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여가지고 선어말 어미가 바로 어말 어미보다 먼저 선자서사 앞에 오는 어미를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도 어미의 일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한다라는 것에서 가다는 가시다, 듣다는 들으시다, 있다는 있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낚이는 부분이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주체 높임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건 바로 뭐냐? 바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우리가 직접 높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직접 높임은 무슨 뜻이겠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걸 직접 높임이라고 해요. 즉,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그렇죠? 주체가 그 자체로 무엇이다?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직접 높임으로 높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예문도 좀 적어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신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교실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뭐다? 이 문장의 주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계신다는 누구를 높여주는 말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어가 이꼴 바로 뭐다? 높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는 선생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사용했습니까? 그죠? 먼저 시를 사용했죠. 그치? 또 하나 더는. 그치? 바로 주체 높임의 조사인 깨서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 누구누구께서 이거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 근데 사실 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뭘까? 계시다의 기본형이 뭐겠어? 원래 형태. 선생님은 친구로 바꿔봐. 친구가 교실에 그치? 있다가 원래입니다. 즉 계시다는 있다의 무슨 어휘? 무슨 어휘? 좀 전에 했잖아. 저기 있잖아. 무슨 어휘? 그치? 특수어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체 높임을 실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다? 서술어. 그렇죠? 동사. 있다의 특수어휘.
계시다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간접 높임은 바로 뭐냐면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사실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단 바로 뭐다? 그것의 소유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 우리는 그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높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간접 높임에 사용되는 문장 유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서 얘도 두 가지로 적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 1. 자, 간접 높임하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줄에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주어. 그치? 읽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문장의 주어이고, 말씀은 우리가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그치? 말을 우리가 높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바로 뭐다? 사실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꼴 표시해서 슬러시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쵸? 바로 줄의 선생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뭐 교장 선생님이 해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줄의 선생님이 이 말을 한 바로 뭐다? 소유자. 그쵸? 즉, 줄의 선생님이 말씀을 지금 꾸며주고 있고, 여기서 줄의 선생님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말을 한 사람, 소유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줄의 선생님이 바로 뭐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뭐다? 줄의 선생님의 말을 높여가지고 뭘로? 말의 특수어휘인 말씀이라는 낱말을 사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의 특수어휘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바로 어디가 틀렸느냐? 여기가 틀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줄 하나 딱 그어놓읍시다.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말씀,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계시겠습니다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때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바로 있으시겠습니다. 요렇게 써야지만 올바른 문장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뭐다? 주체인 말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말을 한 대상인 줄의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끝은 아니긴 해요. 왜? 있다라는 말이 왜 어떤 때는 계시다가 되는데 어떤 때는 있으시겠습니다라고 있으시다라고 써야 되는지 구분을 하는 거는 요거 한 다음에 바로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바로 간접 높임의 방법은 사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적고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예 2. 자, 예문을 봅시다. 자,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귀. 그런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뭡니까? 그치. 사실 이 문장은 귀도 주어입니다. 그런데 귀는 높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앞에 있는 할머니께서는 얘는 주어이고, 그쵸? 얘는 뭐다? 높임의 대상이 맞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술어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밝은 거는 할머니입니까? 귀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귀가라는 주어와 밝으시다라는 서술어가 바로 직접 호응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물론 중학교 때 우리가 간단하게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서술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이라고 하는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바로 뭐다? 서술절 전체가 바로 이렇게 일종의 간접적으로 호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절의 형태를 가지고 뭡니까? 할머니가 아닌 귀와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서술어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것도 역시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접 호응하는 거는 귀가 밝으시다, 눈이 좋으시다 이렇게 하듯이 뭡니까? 요거 뒷부분에 있는 문장이 직접 호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밝으시다가 높여주는 거는 할머니가 아니라 귀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바로 깨서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주체 높임, 주격 조사, 누구누구 깨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그치? 자, 서술어, 형용사에, 그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뭐뭐의시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높이는 방식은 뭐다? 간접적으로 높여주고 있다. 해서 서술절을 사용하면 간접 높임을 또 형상화할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은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까 문장의 형태만 이해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거 바로 있다라는 말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뭐 밑에다가 포스트잇 하나를 더 붙이든지 아니면 맨 밑에다 쓰든지 하나 써놓읍시다. 알겠죠? 자, 바로 자, 있다의 서술어 있다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자, 근데 요거는 학교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선생님은 요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알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는 선생님은 자, 직접 높임을 할 때는
높임에서는 있다가 계시다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하지만 간접 높임인 경우에는 있으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쌤도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이제 품사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쌤도 있어요.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자,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사실 품사 통용을 하는 서술어예요. 품사 통용이 바로 뭐냐면 형태나 의미는 똑같은데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있다라는 서술어는 자, 이건 다 보고 쓰도록 합시다.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있다가 동사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문장의 주체가 의지를 가지는 경우에 우리는 있다를 동사로 봅니다. 알겠죠? 자, 서연이가 학교에 있다. 이거는 지금 서연이가 학교에 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의미를 해석을 하면은 있다의 의미는 머물다의 의미가 가집니다. 그래서 stay, 머물다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있다가 동사로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서연이가 학교에 있는다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높임 표현을 하면은 특수어휘인 계시다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있다가 형용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다? 문장의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없거나 주체의 의지를 모를 경우에 우리는 이 경우를 형용사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이 책장에 있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럴 때 책은 자신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형용사로 보고, 이거는 이제 굳이 의미로 따지면 그냥 존재한다. 우리가 그 on, off에서 on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있으시다라는 형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있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설명할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술형으로 굉장히 좀 잘 나오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대부분 창의고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이 근방에서는 거의 이산고 빼고는 지금 뭐 이산고 정도 빼고는 서술형이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것도 역시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문제의 그런 선택 선지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는 주체 높임법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객체 높임법으로 넘어갑시다. 자, 사실 객체 높임법은 정말 쉽습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쉬워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객체 높임은 자, 주체 높임이 주체를 높였으니까 객체 높임은 뭘 높여야 되겠어? 객체를 높이는 거죠. 즉, 문장에서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우리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객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우리는 객체 높임법을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자, 객체 높임은 근데 너무 쉽고 따로 뭐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당연히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을 보면 되는데 아마 다 보고 나면 너무 헛웃음이 날 정도로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먼저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뭐다? 특수어휘가 있으면 특수어휘를 사용해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서 특수어휘가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객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 어휘를 사용만 해주면 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친구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를 할머니로 바꿔봅시다. 나는 할머니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모시고. 할머니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이제 데리다의 특수어휘가 이제 모시다라는 말이 존재를 하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는 시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근데 여기서 친구를 할머니로 바꿔봅시다. 나는 시장에서 할머니를 아니죠. 그냥 만났다. 똑같습니다. 만나다는 특수어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만났다 이렇게 하면 돼요. 뵙다는 뭐야?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얼굴을 보는 거를 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를 보았다를 이제 높이면 뵙다라고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만난 거는 그냥 만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만나다 이 뵙다는 의미로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면 됩니다. 바로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깨를 먼저 사용을 하죠. 그래서 문장에서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에게 요거 대신에 뭘 사용한다? 에게를 깨로 변화시켜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 깨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참 기가 막히게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주격조사 이가 한 글자짜리가 변해서 깨서가 되는데 한 글자짜리가 똑같이 한 글자겠지 해서 이가를 깨로 부사격조사 에게가 두 글자짜리가 높임으로 변하니까 두 글자짜리는 두 글자짜리로 변하겠지 해서 깨서로 바꿔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가가 깨서고 에게는 깨입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만 특수어휘를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부사어와 호응하는 서술어에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아까 앞에서 문장 나는 시장에서 할머니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만난 주체는 누굽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치. 그러니까 나를 높일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서술어를 아무것도 안 높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했을 때는 주다는 그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존재해서 드리다라는 말을 쓰니까 나는 드렸다라고 특수어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선생님에게 갔다라고 했을 때 그치? 이 경우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높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대신 선생님께만 써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객체 높임이 제일 쉬운 이유가 특수어휘가 존재하면은 특수어휘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객체 높임은 정말 쉽고 그 외에 뭐 주체 높임처럼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보면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헷갈려하는 거는 사실 요 3번 상대 높임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인 주어를 높였고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인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상대 높임은 문장 성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그렇죠? 화자 자신을 낮추는 높임법을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다. 더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고 그렇죠? 그 다음 화자 자신을 또 역시 낮추는 그런 높임법을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상대 높임법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를 바꿔주고 그 객체 높임에서는 부사어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도 바꿔주고 그렇죠? 그 다음 주체 높임은 주체 높임 서남한 어미 의시를 사용하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상대 높임은 뭘 사용한다? 바로 서술어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어미가 변화를 합니다. 알겠죠? 자, 상대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대화에서 청자가 화자보다 높거나 낮거나 그렇죠? 혹은 격식을 차려야 할 때 쓴다는 거죠. 자, 상대 높임을 하는 방법은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알겠습니까? 자, 상대 높임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자, 우리가 화자와 청자가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근데 청자를 이렇게 높이면 당연히 청자가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같은 라인에 있어서도 화자가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청자는 어떻게 돼? 높아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화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라는 표현 대신에 저는, 그렇죠? 네라는 표현 대신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주 화자를 낮춰주는, 그렇죠? 주어인 화자를 낮춰주는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어미가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높임은 주로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자,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격식체는 말 그대로 어떤 자리? 바로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을 하죠. 혹은 바로 뭐다?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이게 격식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비격식체는 당연히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어디? 원래는 사적인 자리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비격식체는 그 뭡니까? 격식보다는 무엇을? 바로 친근감을 중시하는 경우에 비격식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뚜껑이 날라가네. 가져갈게요. 공부하기 싫으면 말로 하지 왜 날리고 있어. 자,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격식체는 그 뭡니까? 격식을 갖춰야 되는 예절적인 그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알겠죠? 높인 표현 2개, 낮춘 표현 2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임, 매우 높이는 표현을 바로 우리는 하십시오체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십시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십시오체, 줄여서 합쇼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 조금 높이는 걸 바로 우리는 하오체,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하는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하오체, 예사 높임에 해당하죠. 그 다음, 예사 낮춤에 해당하는 것은 하계체입니다. 특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장인어른이 사회한테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자네 이리 오게, 내 술 한 잔 받게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게 바로 하계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아주 낮춤에 해당하는 건 헤라체. 주로 이제 조선시대에 바로 뭡니까? 신분이 다른 경우에 보통 위에 신분이 아랫사람을 얘기할 때는 헤라체를 많이 썼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뭡니까? 그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사실 선생님과 학생은 신분이 다르거든요. 알겠지?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평등한 공간이 솔직한 말로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헤라체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격식체에 해당하는 거는 높임 하나, 낮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두루 높임에 해당하는 거는 헤어체, 두루 낮춤에 해당하는 건 해체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헤어에서 요를 지으면 무슨 체가 돼? 그렇지, 해체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요는 지워도 말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다만 높임의 의미만 없다 뿐인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는 생략이 가능해서 어미가 아니라 얘만 특별하게 조사, 그 중에서도 보조사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어미는 어간에서 반드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미는 절대 생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헤어에서 요가 어미라고 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현상을. 알겠지? 그래서 그 문법에서는 얘를 조사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언의 뒤에 붙는 보조사,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다라고 해서 보조사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어미가 변하는데 얘만 보조사가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루 낮춤은 해체, 먹어, 그쵸? 자, 집에 가,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해체입니다. 근데 요게 사실 내용은 끝이긴 해요. 알겠지? 근데 이것만 이었었으면 학생들이 어려워할 이유가 없겠지. 그치? 자,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자, 요 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실제 문제는 요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묻는 문제는 솔직히 굉장히 단순한 형태예요. 알겠죠? 다음 중 상대 높임의 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문장을 그냥 쭉쭉 5개를 제시를 해줘. 근데 어떤 문장은 평서문을 쓰고 어떤 문장은 의문문을 쓰고 어떤 문장은 명령문을 쓰고 어떤 문장은 청령문을 쓰고 어떤 문장은 감탄문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어미가 하십시오 채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하오채, 하게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나 창의고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굉장히 단순한 유형이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유형은 창의고 같은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거 선생님은 이제 소수로 오다를 이제 예시로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뭐뭐 십니다. 그렇지? 요건 씁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의문문에는 뭐뭐 십니까? 씁니까? 이런 형태. 이렇게 어미 변화를 중심으로 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설명하고 일단 오늘 했던 거 잠깐 복습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사실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사라진 높임법 중에 상대 높임법 중에 하나긴 한데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요걸 꼭 가르쳐 주더라고요. 바로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압존법 일단 개념을 얘기하면은 바로 뭐다?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지라도 하지만 청자보다 낮을 경우에 문장 속에 있는 인물을 높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이 문장에서 할아버지를 지워봅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왜 틀립니까? 갔어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또 아버지 그치, 깨서는 지금 시장에 가셨어요.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왜? 아버지는 당연히 말하는 사람보다 높은 존재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높임법을 써줘야 되면 주체 높임법을 알겠죠? 근데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있고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 바로 뭐다? 아버지. 바로 문장 속에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 바로 뭐다? 듣고 있는 청자인 할아버지보다 낮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압존법에 의해서 바로 뭐다? 아버지를 높이는 높임 표현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할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다? 듣고 있는 청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장에서 사실 주어는 아버지잖아. 바로 문장의 주어죠.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다? 아버지는 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주체 높임, 주격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 아버지 지금 시장에 갔어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뭐뭐의 시를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아빠와 관련된 주체와 관련된 높임법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근데 유일하게 쓴 높임법이 하나가 있죠. 바로 뭡니까? 갔어요. 갔어요는 누굴 높여주는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하면 갔어요는 누굴 높여주는 겁니까? 그치, 바로 이 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 높임법.
그 중에서도 해여체를 사용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여체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누구?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물론 앞쪽 법은 현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뭐 서현이는 이제 여학생이니까 크게 이제 상관없겠지만 남학생들은 저거 알아야 돼. 왜냐면 군대에서 씁니다. 알겠죠? 군대에서 이등병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대 배치받아서 어리버리 있으면은 저기 그 뭡니까 내무실 구석에서 뒹굴거리던 병장이 심심해가지고 슬슬 슬리퍼를 끌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저기 박상병 보이지? 저 박상병이 화장실 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야 박상병 어디 갔냐 하고 물어보면 넌 뭐라 대답할래?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등병은 이런 거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박상병님 지금 화장실 가셨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러면은 병장이 얘기합니다. 야 박상병이 나보다 높냐? 높냐? 이러면서 막 갈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박상병이 말을 하고 있는 이등병보다는 높지만 뭡니까? 듣고 있는 병장보다는 낮으니까. 그렇죠? 이때도 압존법을 사용해서 박상병은 지금 화장실 갔습니다 라고 해서 상대 높임법만, 청자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법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가 끝이긴 해요. 알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정관념을 조금 타파할 필요가 있는 게 한 개 문장에서 반드시 한 가지 높임법만 쓰는 건 아닙니다. 한 개 문장에 세 가지 높임법이 다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아버지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어머니께서는 지금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가셨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문장의 주어이고, 그쵸? 듣는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급이잖아. 그치? 물론 집에서는 어머니 힘이 더 세겠지만, 그쵸? 동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어머니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체 높임의 조사인 깨서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서술어도 가다 대신에 바로 뭐다? 가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주체 높임의 선어만 어미인 의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시랑 뭐뭐께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주체 높임을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어머니는 누구랑 같습니까? 누구랑 같어 문장에서? 그치, 할머니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목적어인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목적어, 즉 객체가 존재를 하고, 이 목적어인 할머니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뭐가 있습니까? 호응하는 특수어휘. 그쵸? 바로 할머니와 호응하는 모시고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는 누굽니까? 그쵸? 그래서 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뭘 했습니까? 그쵸? 가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대 높임. 그 중에서도 하십시오 제가 사용이 된 거죠. 제를 사용해서 빨간색은 상대 높임법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다 사용된 문장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고등학교식 문제는 결국 이거예요. 이런 식의 복잡한 문제를 내준 다음에 알겠지? 그것도 물론 이 높임법만 묻는 건 아닙니다. 높임법과 시제랑 이런 거 다 복합해서 묻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내준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1번
주체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체 높임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방식으로는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서술어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시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2번 객체인 객체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걸 위해서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3번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뭡니까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문장에 객체 주체 상대가 다 쓰였나? 학생들이 순간 혼란이 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다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10분 동안 오늘 했던 거 한번 복습한 다음에 질문할 거 질문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